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서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세 편의 영화 감독님들이 이제 영화 순서대로 이렇게 계신데요. 먼저 인사와 함께 어떤 영화 연출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집 밖은 위험해 연출한 조창근이라고 합니다. 슈레딩거의 양이들을 연출한 서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북극성 연출한 염승민입니다. 네, 지금 오픈 카톡방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차례대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있고요. 자유롭게 이제 질문들 남겨주시면 이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이 세 편의 영화 제목이 다 재밌어요. 집 밖을 위험해처럼 굉장히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제목도 있고, 또 슈레딩거의 양이들처럼 뭐지? 하고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제목도 있고요. 그리고 북극성처럼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지만 또 그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좀 적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되게 제목인 것 같아요. 감독님들 세 분께 여쭤볼게요. 이 제목을 짓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을 그렇게 되게 고민을 하고 지은 건 사실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직관적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렇게 지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그 준비할 때 실제로 그 조금 초창기여서 사람도 밖에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집 밖에 나가는 게 좀 꺼려졌던 상황이라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슈레딩거의 양이들은 아마 슈레딩거의 실험이라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라는 것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실험에서 촬영한 영화 제목이고, 저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현승 정선이가 행보주택 공고에 신청할 때마다 마치 박스 안에 들어가서 50% 확률로 생존과 죽음이 갈리는 그런 고양이들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론을 사용했고, 그리고 양이들이라고 붙인 건 양이들이라고 붙이면 뭔가 좀 어감이 귀엽게 들리기도 하고, 뭔가 주거가 간절히 필요하고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년들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북극성 영화를 준비할 때 이제 북극성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원래 저는 눈이 거꾸로 올라가는 이미지 때문에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북극성에 대해 찾아보다 보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고 몇천 년 단위로 계속해서 북극성이 바뀌고 있다는 게 재밌어서, 그게 제일 영화를 보고 나서 제일 기억에 남는 테마인 것 같아서 제목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아마 제목을 보고 궁금하셨거나 왜 이 제목인지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되게 궁금증이 좀 해결됐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 밖의 위험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영화의 배경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나 같은 상황은 히키코모리로 삶을 살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거리두기랑 격리 뭐 이런 통제들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이나는 그 이전부터 이제 그 고립된 생활을 자발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잖아요. 이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 시대는 좀 영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설정상으로는 원래부터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긴 한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를 사실 대하는 자세도 작년 만들 1년 전인데 그때랑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런 생활이 진짜 일상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사실은 좀 비정상이라면 좀 그렇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였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언젠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캐릭터 설정을 했던 것 같고요.
게다가 코로나19를 받아들이는 거는 본인한테는 뭐 삶에 큰 변화가 없으니 크게 영향이 없이 받아들이는 캐릭터였는데 오히려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집 밖에 안 나가봤을 때 결국에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스크를 안 벗어나가는 뭐 그런 정도가 있으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이나는 되게 무심하게 밥을 이제 먹고 있는 그런 장면들로 인해서 그 상황이 이나에게 어떤 막 되게 갑갑하게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되게 잘 영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코로나 딱 시작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제한들 속에서 갑갑하지만 막 그래도 재미를 찾겠다고 막 달고나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면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활력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채팅방에 질문들을 이제 많이 올려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슈레딩거의 양이들에서 그 매력적인 첫 장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화가 시작을 하면은 한 집안에 식탁에 이제 커플이 앉아 있는데 그 풍경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각각 어떤 소스들이 막 묻혀 있고 얼굴뿐만 아니라 집도 굉장히 좀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이 뭐지? 라고 쳐다봤을 때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디에선가도 어떤 커플이 할 법한 평범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화의 첫 장면은 영화의 어떤 첫인상과도 같은데 이런 어떤 첫 장면을 통해서 영화가 어떤 분위기로 좀 보여지고 싶으셨어요? 첫 장면을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끼리는 저희는 푸드파이트 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처음에 영향을 받았던 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텀 스레이트의 그 숨겨진 비하인드 씬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바로 찾을 수 있고 그 비하인드 씬 클립이 레슬리 멜빌이랑 그리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서로 음식물을 집어던지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걸 너무나 좋아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 영화에서 현승 정선이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싸우면 어떨까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고민이 더 깊어질 무렵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사람,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라는 게 그게 가령 꽃이나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게 마치 되게 위태로운 장난 내지 폭력과 그 장난과 폭력의 되게 중간에 위치한 되게 아슬아슬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푸드파이트 장면으로 영화를 시작하면은 아마 두 사람이 지금 주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에 헤어지기 일보 직전에 되게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영화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 푸드파이트 장면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단편 영화잖아요. 단편 영화는 첫 장면부터 관객들의 이목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푸드파이트 장면 없이 단지 두 커플이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저는 그게 재밌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 푸드파이트 장면을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이 정말 너무 좋았고요. 그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유쾌하면서도 그러나 나누는 대화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진지하고 심각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보이면서 되게 오래 사귄 커플들의 되게 친숙하면서도 뭔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복잡한 마음들까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북극성 영화는요, 저는 영화를 보고 거리감이라는 이제 말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좋은데 좋은 거를 표현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좀 더 담고 조금씩만 표현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그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영화 속에서 이제 유진과 성재인가요? 네, 유진과 성재가 어떻게 그 두 인물을 통해서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는 일단 사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영화로 사랑 이야기 보는 걸 좋아해서 저도 그런 좋은 사랑 이야기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이 영화를 특히 만들다 보니까 제가 원래 그런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좋아하는데 결국엔 또 만들다 보니까 이 인물들과의 거리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도 결국엔 서로 인물들이 각자 외로움을 가지고 있고 그 외로움을 서로 알아보니까 그런 거리감도 유지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둘이 또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연결돼서 지금 관객분들 중에 소은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북극성의 대사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인용하셨던 문구라든지 감독님의 생각을 담으셨던 게 있으셨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인용을 따로 하진 못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사는 게 뭐 힘들다 이 정도는 제 생각이 많이 들어왔던 대사들인 것 같고 그리고 좀 좋은 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해서 그 인물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영화 속에 조금씩 반복되는 미끄러진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런 대사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아마도 감독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대사들을 만드셨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집순이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밥금위원회 질문인데요. 영화에서 마스크를 올리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마스크 키스 장면에 담겨진 특별한 의미가 있으셨는지 여쭤보셨거든요. 네, 주인공이 밖에 나가기를 좀 꺼리는 인물이기도 하고 뭐 설정상 뭐 이제 질병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이렇게 거리를 만약에 집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그 마음에 드는 남자와 거리감을 그만큼 확 줄일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나름의 용기를 내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뭐 코로나19 상황에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올려주고 키스를 하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그 처음에 첫 장면에서의 이나가 웹소설 작가인데 자신의 상상으로 로맨스물을 쓰던 장면이랑도 조금 겹쳐 보여요. 그리고 흑백으로 됐던 그런 장면이 다시 컬러로 바뀌기도 하면서 이나의 어떤 변화된 감정을 보여주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하나는 되게 감독님 개인적인 질문이고 하나는 영화 속 질문인데요. 아이들은 잘한다 님께서 슈레딩거 감독님은 남과 여중 어느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되게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일이었었는데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전세집을 얻기 위해서 LH나 SH에서 올라오는 청년 임대주택 공고에 되게 거듭 신청을 했었었는데 그게 한 6번 정도 했는데 계속 떨어졌었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너무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라서 뭔가 서울에서 전세집을 구한다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현상의 입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또 파주에 이사하려고 전세집을 시세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현상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정선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이 변화, 제 스스로 이런 변화가 느껴지는 게 너무 이상하고 네. 그렇고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은 말강족양이님께서요. 슈레딩거의 랑이들에서 이제 상상 속의 장면, 마지막 장난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상상 장면이 2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현승이가 당첨된 행복주택에 주택 방문하러 갔을 때고 두 번째는 이제 현승이가 이별하기 전 정선이와 이별하던 순간을 다시 환상으로 목격하게 되는데 두 번째 환상 장면 같은 경우는 현승이가 정선이가 떠나간 뒤에 뭔가
행복주택에 당첨된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고 그리고 정선이와의 첫 번째 환상을 마주하고 비로소 현승이는 깨닫지 않았나 생각해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어떤 저는 현승이 같은 경우는 그 슈리닝거의 상자 안에 속하고 싶어하는 인물이고 정선이 같은 경우는 그 상자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어떤 능동적인 인물로 그리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로소 현승이는 정선이처럼 어떤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거창하게 말하면 뭔가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현승이는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과 반성과 후회와 그리고 굉장히 미운 방법으로 서로 이별을 했잖아요. 되게 찌질한 방법으로 이별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성장과 반성을 거쳐서 이번에는 비로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환상에서는 현승이가 꽤 되게 재미난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현승이가 타임레스를 이제 찍고 있잖아요. 타임레스라는 게 이제 정해진 결과물을 이제 예측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되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작업인데 저는 보면서 정선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 삶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행복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현승이 자신이 만든 타임레스를 보면서 생각에 잠길 때 그럴 때 정선이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이해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캐릭터에 관련해서 또 집밥근위원회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나의 캐릭터가 히키코모리지만 규칙적으로 사는 캐릭터로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히키코모리라 그러면은 그러지 않은 거 먼저 떠오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인물이긴 한데 본인 집이 나가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나가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설정으로 출발을 해서 규칙적인 생활 등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짧네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좀 보여줬던 게 영화 안에서는 이나가 어떤 폭력의 상황으로 인해서 집 밖에 이제 나가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인 상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고통의 이후에만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안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과정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더 저는 이나의 다채로운 감정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북궁성 감독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화가 이제 두 사람의 대화랑 그리고 각각 혼자 시간을 보낼 때의 모습들로 영화들이 이제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의 그런 어떤 정서와 또 혼자 남겨져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둘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고독이 느껴지기도 했고 또 혼자 있지만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두 가지의 상황들을 이제 영화 안에서 묘사를 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연출을 하셨나요? 일단 둘이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는 아무도 거의 웬만하면 아무도 없는 공간인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둘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둘의 대화가 잘 들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출했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유진은 계속해서 미끄러진다는 말을 먼저 하기도 했고 미끄러지는 것처럼 어디론가 계속 멀어져 가는데 성재는 그 유진이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그 미끄러져 가는 유진을 찾아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혼자 있을 때도 주면 좋겠다 싶어서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 둘이 특히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눴을 대화들도 계속해서 하면서 영화상에 이제 들리고 이런 식으로 연출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에 이제 공통 질문으로 제가
여기서 할게요. 이도훈님께서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경계하려고 하셨던 부분들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연출을 하시면서 이 영화가 이제 추구하는 게 이런 의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조심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입니다. 마지막에 해도 될까요? 네.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서 꼭 서현수 감독님이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경계하고자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제 감정에 침취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이게 각본을 제가 쓴 거기 때문에 각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계속 어떤 대사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현승이에게도 정선이에게도 가령 내 자신에게도 너무 심취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그건 너무 스스로 젖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오로지 제 개인적인 감정이고 어쨌든 영화는 관객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객관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객관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거리를 두려고 했었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결코 정선이가 비겁한 인물처럼 안 보이게 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한 이유는 결국 떠난 것은 정선이는 현승이를 많이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긴 했지만 결국 떠난 것은 정선이었고 정선이가 떠난 이유는 지 문제였기 때문에 혹여나 관객들이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서 왜 정선이는 현승이를 떠나는 걸까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을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승이 입장에서도 정선이 입장에서도 뭔가 공평하게 두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고 이 두 사람에게 벌어진 사건은 두 사람이 모두 어리석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주지 못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두 사람의 이별에 대한 원인이라는 방향으로 관객들의 생각을 이끌어야 되겠다고 되게 필사적으로 생각했었고 그 두 가지가 계속 경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시나리오를 쓸 때 경계를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여자 캐릭터는 뭔가 거리를 두려는 게 느껴지는데 남자는 어쨌든 다가가고 싶은 입장인데 이게 남자가 너무 뭐 스토커처럼 혼자서만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안 비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려고 경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그 경계를 하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 편집된 장면들 중에 뭐 우연히 정말로 강릉에 갈 일이 실제로 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되게 생기고 이런 것도 다 찍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서 먼저 연락도 하고 하는 거가 그렇게 너무 이상해진 걸 수도 있지만 뭐 누군가에게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랑 이야기 그런 정신이랑 좀 어긋날 것 같아서 이 세계 안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엔 또 만든 것 같습니다. 북극성 관련해서 또 질문해 주셨던 게 강릉극장에서 본 영화가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무엇이었나요? 강릉 극장에서 본 영화는 일단 최근에 그 개봉한 신작 영화는 아니고 그 영화 안에서 예전에 옛날 영화인데 뭐 재개봉을 했다 아니면 뭐 특별 개봉을 한다 이런 설정이었고 어떤 영화인지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되게 좋은 새드 해피엔딩을 가진 뭐 멜로 영화거나 뭐 로맨스 영화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의 어떤 새드 해피엔딩을 이제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감독님 준비되셨나요? 최대한 경계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한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야기 출발점이 뭐 히그마이어 그런 데서 출발을 했거든요. 자기가 만든
100차 기념 정도로 그 데미안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리얼돌로 보일 것 같다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어서 읽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를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집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의 좀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이 어쨌든 과거에 좀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집에서 생활하는 게 꼭 어둡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뭐 어떤 일이 있었든 뭐 일상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거니까 좀 밝게 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촬영 감독님 와 계신데 촬영 감독님이랑 한테 이야기할 때 좀 그런 밝은 분위기 그래서 연출 레퍼런스로 좀 밝은 영화들 그리고 화면 레퍼런스 얘기할 때도 좀 밝은 톤의 영화들로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새드 해피엔딩 영화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세 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새드 해피엔딩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새드 해피엔딩이 아니더라고요. 그 영화 안에서는 이제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두 번 보고 싶다, 두 번 봐도 좋을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 보고 싶은 영화 혹은 두 번 봤던 영화 중에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시면 한 작품씩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만약에 작품이 생각이 안 나신다 하시면은 나는 이러한 기준으로 두 번 볼 영화를 좀 정하는 게 있다. 요거까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서현수 감독님부터. 저는 사람들이 어떤 감독이나 영화를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항상 꼽거든요. 그 감독님 영화 중에서도 항상 터미널이 저는 너무 재밌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너무 좋지만 그래서 그런 향수로 계속 뭔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느꼈던 영화적인 쇼크가 라이언 일병 고학이었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였었고 터미널이었었는데 그런 향수와 그 당시에 느꼈던 쇼크가 굉장히 강해서 지금 계속 영화 작업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너무나 좋고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어떤 감독님? 저는 뭐 좋아하는 감독님 한 분만 꼽으라고 하면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 얘기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여러 번 봐도 좋았던 영화는 개인적으로는 그 넷플릭스에 있는 로마라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두 번 봐도 좋은 영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영화의 레퍼런스로 전혀 동의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펀치 드렁크 러브 그리고 아멜리에 이런 영화를 레퍼런스로 같이 촬영했거든요. 그런 영화도 두 번 봐도 좋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 봐도 좋은 영화로 그 기준을 빠르게 생각해봤는데 한 번 보면은 재밌는지 모를 영화를 두 번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그 천국보다 낯선이라는 짐자무시 감독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되게 그 방금 제가 보신 영화처럼 되게 지루하고 말도 많고 뭔가 졸리고 이래서 되게 졸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다 보고 나서도 이게 무슨 영화인가 잘 모르겠어서 두 번째로 또 봤는데 그때 그 영화를 고등학교 때 보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그런 영화여서 처음 볼 때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거나 그런 영화들도 두 번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다 싶은데 또 보고 싶으면 두 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거의 30분 동안 이제 감독님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추천 영화까지 이제 들어봤습니다.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함께 이제 대화 나눠주신 감독님들한테 좀 인사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